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시장에서 보면은 투자 시장에서 보통 막 신나서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를 때 보면은 뭐 유동성 장세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금리가 내려가서 대출을 자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이 마구마구잡이로 오를 때는 사실 호재만 봐요. 좋은 소식만 봐요. 나쁜 소식도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쁜 소식에 사람들이 시선이 자꾸 몰리는 것 같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좋은 것만 봐오던 사람들이 뭐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좋은 것만 봐오던 사람들이 반대로 시장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재료만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또 대세 하락이라고 부르는 하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재가 나왔다, 악재가 나왔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둘 다는 늘 나오는데 어디에 더 시선을 집중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나왔던 뉴스, 예전에도 나왔던 정보니까 예전이랑 똑같이 반응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사한 정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금도 계속 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갈등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건 좀 심각한 건가라고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가만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7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세계의 대사관과 영사관이에요. 자, 영사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대사관이랑 영사관 같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할을 하나 싶은 이 두 곳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영사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를 다루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의 영사관 폐쇄 갈등이 2020년 7월 4주차에 매우 핵심적인 시장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를 조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보이기 전쟁이라고 써놨는데요. 굉장히 작은 미세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한국 입장에서 반도체 시장이 핵심인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둬야겠다라고 해서 지난 7월 4주차에 벌어졌던 하나의 이슈 인텔의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이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영사관을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영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일지 알아두면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들이 자주 들어본 유사한 단어로는 대사관이 있습니다. 영사관과 대사관은 모두 재외공관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의 밖에 있는, 즉 외국에서 한국의 공적인 임무를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인이 파견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대사관에는 대사가, 영사관에는 영사가 대표하고 주재하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둘 모두 이름만 비슷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반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여러 교류가 필요해지고 많아지니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늘어나겠죠. 이때 한국에 설치된 대사관 하면 주한 대사관, 그리고 한국에 설치된 영사관 하면 주한 영사관 하는 거고요. 뭐 미국에 설치돼 있으면 주미, 중국에 설치돼 있으면 주중 대사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주한 중국 영사관 이러면 한국에 설치한 중국 영사관일 거예요. 여기서 대사관은 외국 땅에서 자국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일들을 조율하거나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거나 해당 외국의 정보를 수집해 자국에 알리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진 땅이 아니라 외국 땅에 바로 거기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만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외국 땅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사관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한 국가의 대표로서 외국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 외국의 수도에 설치가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수도
수도가 아닌 곳에 설치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수도에 설치되고 대표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설치된 한국 대사관 이러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건물도 상당히 멋스럽게 또는 의미 있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경 다닐 수 있다고 해요. 자, 또한 한 가지 특이점은 대사관이 있는 곳은 대사관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외국의 법령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대사관을 설치한 국가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한국에서 미국에 설치한 주미 한국 대사관이라면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 대사관은 해당 외국에서 국가 승인이 내려져야 설치되는 매우 중요한 건물, 외교적으로 중요한 건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화관에서 특정 대사관에 갑자기 들어가서 체포당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뭐 미국의 법령입니다 이러면서 막 저지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사관과 비교해서 영사관은 어떨까요? 앞서 설명한 대사관과 비교해놓고 보면 이해하기 편한데요. 공통점으로는 외국에 설치된다라는 점이지만 차이점으로는 수도에 대표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설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업무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영사관은 그 외국의 관할 지역에 존재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여행으로 갔든 거주를 하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 현지에서 한국의 영사관은 한국 국민이 범죄에 휘말리거나 경찰에 연행된다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나서서 한국 국민을 돕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이고 외국의 법도 잘 모르고 나갔을 때 뭔가 경찰 또는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바로 그럴 때 외국에서 자국민을 돕는 곳이 영사관이고 영사의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자, 해외 나가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한국의 영사관을 알아두면 매우 좋겠죠. 연락처나. 그리고 이외에도 비자, 여권, 증명서 등의 발급과 같은 행정 서비스도 해주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그곳에 자국의 영사관이 있는지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영사관은 대사관과의 차이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영사관을 설치할 때 대사관과 달리 해당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사관은 대사관과 달리 영사관 내부도 다른 건물과 다를 바 없이 해당 외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일반적인 건물로 취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쨌든 두 국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영사관이나 영사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 영사관을 설치한 국가의 여러 가지 편의나 이런 것들을 봐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다고 하기는 합니다. 이게 국가 간의 우호를 위한 거겠죠. 자, 여기까지 대사관과 영사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강 감이 잡히시나요? 대사관은 정부의 대표로 다른 국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기 위해 설치되는 곳, 영사관은 다른 국가에서 자국 국민이 지내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은 수도에만 거의 있지만 영사관은 각 지역에 관할 지역을 두고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외국에 설치된 자국의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분명히 구분되는 일을 맡기기는 해도 필요에 따라서는 수도에만 있는 대사관에 비해서는 그 지역마다 있는 영사관에서 또 어떤 정보 수집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실무적으로 간단한 업무 같은 것은 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완벽히 차이가 나는 곳이다 라고만 이해하지 말고 외국에 설치된 특정 국가의 공관이다라는 개념으로 크게 보시면 대략적인 개념은 잡기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시라면 더더욱 함께 업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대사관과 영사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의 일을 하는 곳인지 알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좀 더 몰입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 2020년 7월 4주차를 7월 21일부터 뒤흔들어 놓은 미국과 중국의 극한 갈등 표출이 바로 이 지식이 바탕이 되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고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무력 충돌 등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것도 많은데요. 이들 중에서 가장 새로우면서도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컸기에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미국은 미국 내 휴스턴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영사관을 말이죠. 여기서 총영사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첫 번째 이슈에서 함께 공부한 영사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중국이 미국 휴스턴에 설치한 영사관을 미국이 갑자기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인 다 나가라 하고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딱 듣기만 해도 당연히 미국이라는 국가 대 중국이라는 국가로서 엄청난 문제 아닌가 싶겠죠. 그 지역을 챙기고 있던 영사관을 폐쇄하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다짜고짜 영사관 업무를 다 접고 나가라니. 만약 중국인이 그동안 문제에 휘말리면 자국민을 돕지 말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미국은 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교 관계에서는 근거가 없이 행동할 수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고위 당국자의 한 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리된 발표가 있었는데요. 간략히 추려보자면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은 보편적으로 많은 공관들, 그러니까 대사관, 영사관 이런 곳에서 하는 보편적인 미국에 대한 정보의 수집의 선을 넘어서 너무 선 넘게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보 수집이 선을 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즉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라든지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라든지 즉 수집한다라고 하면 이제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산업 최근 근황, 매출 근황 이런 공개된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자국에 지금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 수집이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고 선을 넘은 정보 수집,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가려고 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언급이 된 거죠. 중국이 중국의 총영사관을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가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또한 미국 정보기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보 탈취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서 특히 심했다라고 이제 덧붙이게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미국 휴스턴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사라고 하죠. 즉 미국 항공우주국도 휴스턴에 바로 존재를 하고요. 유명한 반도체 기업 공장들도 바로 대부분 이곳에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좀 확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도 이곳 미국 휴스턴에 있기도 하죠. 즉 이런 환경인 휴스턴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는 안 되는 수준의 정보를 빼내가려고 하는 중국의 시도와 성공이 있었다라고 미국 측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걸 묵인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선 것이 바로 미국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라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씩 이해는 되시죠? 물론 이에 대해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측은 그런 업무는 진행된 적도 없고 심지어 최근에 한 업무를 언급하면서 별다른 일이 있지도 않았음을 밝혔는데요. 협력 업무기도 했고 지난 7월 23일까지 심지어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너희의 폐쇄 요청을 따를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항의를 한 것인데요. 중국이 미국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려는 조치도 이례적이지만 이 조치 자체에 그럴 수 없다라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한 사례로 이제 2017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했던 당시에는 러시아가 그냥 알겠어 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중국은 폐쇄에 불복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보복도 감행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미국은 미국 휴스턴에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거니까 중국은 중국의 청두 지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겠다라고
대응 조치를 밝혔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서로의 특정 지역에 있는 총영사관을 폐쇄하면서 걸어본 적 없는 길을 가기 시작을 한 것인데요. 다만 둘 다 이것의 파장이 클 수도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브리핑이나 발표 등을 할 때 서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행동으로는 미국은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알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두 지역에 있는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겠다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으면서도 말은 뭐라 그랬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미국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는 말을 절대 빼먹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그런 협력하라는 자세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한 발씩만 좀 양보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가 계속 서로 간에 풍겨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영사관 폐쇄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이것은 당연히 투자시장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과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져왔던 충격을 생각하면 이것은 무역처럼 경제가 직결된 것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싸우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협력이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증시의 악재가 돼버렸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즉 상해 종합지수는 지난 7월 24일경에 전날인 23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3.8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의 코스닥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심천 종합 지수 같은 경우 또는 선전 종합 지수라고도 하죠. 이 지수는 마이너스 5.31% 급락을 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두 국가의 갈등은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설마 하락세가 좀 있으려나 조정이 좀 있으려나 하는 차에 이 악재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유럽 증시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4에서 2% 정도씩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수가 전날에 연이어서 0.6에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날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고 7월 4주차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약 2, 3일간 시장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다른 한 산업의 이야기지만 요즘 이 산업을 빼놓고 시장을 논하기도 웃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시장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는 반도체 관련 이야기라고 하면 귀가 번쩍한 것도 사실이니 알고 있다면 어디 가서 썰 풀기도 좋겠죠. 여러분들 모두 인텔 알고 계시나요? 인텔? 네, 한글로 쓰면 잘 눈에 안 익을 수도 있는데 영어로 써놓으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컴퓨터 부품에 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일부 중요 부품, 특히 CPU, 즉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하는 장치에는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 정보만 열어봐도 뭐야 저 철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반도체 제조 기업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컴퓨터 부품 또는 컴퓨터 판매 기업으로도 알 수 있는 기업인데요. 왜냐하면 인텔은 전 세계에서 서버와 컴퓨터의 뇌를 담당하는 이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라는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서버 CPU는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전 세계 대상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컴퓨터 CPU 시장에서는 8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 점유율이면 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거는 시장 점유 수준이 아니라 거의 굴림 수준이었다라고 봐도 돼요. 하지만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최근 그 위용이 많이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인텔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4일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16% 수준의 큰 폭 가격 하락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라서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인텔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기업인 AMD, 그대로 읽어서 AMD라고도 하는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추락과 함께 자신들은 같은 날 플러스 16%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시장 전체가 약세라서 인텔도 떨어졌다 같은 게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 인텔의 평가가 낮아졌다. 그리고 그 대항마인 라이벌 기업 AMD, AMD는 충분히 높은 가치를 받을 만하다고 계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을 이제는 인텔이 군림하던 것에서 다른 기업이 뺏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이 적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 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회로를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핵심인 상품입니다. 작게 만들어야 똑같은 공간에 더 많이 들어갈 테고 이걸 집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적 회로라고도 하죠. 그럼 그 반도체는 과거보다 훨씬 더 고성능, 고용량의 상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미세화가 핵심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를 미세하게 만들어서 그냥 날 것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많이 우겨 넣어서 고성능, 고용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있어 보이게 말하면 미세화 또는 집적을 더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단위도 나노미터 단위입니다. 미세한 영역을 다루는 건데요. 여기서 나노는 그 어원이 난쟁이고 작음을 의미한다고 그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미터의 명칭을 그대로 뜯어보면 미터보다 엄청나게 작은 단위를 말하는구나라고 느낌이 올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에서는 볼 일도 사용할 일조차 없는 단위인데요. 1나노미터는 그러면 대충 얼마일까요? 바로 1m의 10억 분의 1 수준입니다. 1m의 10억 분의 1. 숫자로 들었을 때 전혀 감도 안 오는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느낌이라도 느낄 수 있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모래의 100만 분의 1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단위에서 회로를 쌓아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안에 쌓고 집적하는지를 알 수도 없지만 하여튼 엄청 작은 공정으로 제조 과정을 거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나노의 단위만 들어봐도, 이 단위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만 들어봐도. 자, 그러면 나노미터라는 단위가 대강 얼마나 미세한 영역을 다루는지는 이야기를 했고,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더더욱 작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까지 됐는데요. 현재 반도체 기술에서 언급할 때 출시되는 상품들이 기준 삼는 크기는 대략적으로 그 반도체 앞에 이 단위를 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두 자릿수의 한계인 10나노 안팎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10나노. 네. 10나노 반도체 상품명 이렇게 붙어서 이제 얼마나 작은 것들을 집적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를 애초에 자랑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를 작게 만들 수 있을수록 이 반도체는 고성능이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애초에 그 단위를 앞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최근까지 10나노 정도, 즉 두 자릿수의 극한까지 이제 다가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한계도 넘어서 한 자릿수의 영역까지 도전을 끝마치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반도체 회로의 미세화가 성공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인텔의 주가 폭락과 라이벌의 주가 폭등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텔은 2020년 이번 발표에서 본디 내놓기로 했던 한 자릿수의 이제 출발점이자 현재 기술력의 극한 중 하나인, 상품으로 쳤을 때 연구 단계가 아니라 상품으로 쳤을 때 극한인 7나노 반도체 출시를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6개월, 즉 반년 이상을 늦춘 2022년의 말이나 2023년 초에 내놓기로 하게 됩니다. 즉 출시 연기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미세화에 성공한 반도체를 내놓는 것은 곧 반도체 산업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는 뜻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품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바로 이 나노 앞에 붙는 숫자가 작아지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10나노에서 7나노로 가는 과정이 예상한 것보다 늦어질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전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지속되려면 상품 자체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채로 2위와 3위와는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상품이 출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상품이 나오는 시기가 반년이나 밀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미 격차는 상당 수준 축소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고 따라잡힌다라고 생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인텔이 여태 가지고 있던 위용 자체를 말이죠. 안 그래도 투자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되고 있었던 게 말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7월 24일에 인텔 마이너스 16%, AMD
플러스 16%로 극명하게 이 발표, 출시 연기 발표와 함께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은 그렇게 남의 나라 상황인 것만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올랐더라.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인텔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재미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전자기기 제품들은 성능이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 때 뭐 적어도 성능이 더 덜 떨어진 걸 사진 않잖아요. 보통은 기왕 사는 김에 뭐 최근에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사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즉 개선된 성능의 제품에 출시돼야 소비자들이 대부분 구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면, 아니면 조금 정말 미약하게 좋아진 수준이면은 그닥 새롭게 구매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더 좋은 것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전자기기는. 그리고 꼭 우리 같은 개인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어떤 서버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뛰어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서 더 좋은 성능의 CPU, 중앙처리 장치를 내놓으면 그 제품을 사용한 전자기기, 뭐 스마트폰, 서버, 컴퓨터 이런 것들을 또 새로이 제조사에서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걸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인텔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자기기 판매사들이 인텔에서 새 제품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들이 갑자기 중앙 처리 장치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조해서 자기들의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를 갑자기 자기들끼리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새 제품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인텔이 새로운 제품을 좀 늦게 내놓게 된다는 뜻은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 전자기기, 전자상품을 제조하는 곳에서 새로운 성능을 가진 전자기기, 전자상품들이 뒤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6개월 단위로 새 제품이 나왔었던 게 1년이 걸리게 되면, 원래는 6개월마다 매출이 갱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과거에 있는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내놔서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새 제품 아니면 잘 안 살 텐데, 뛰어나게 업그레이드된 새 제품 아니면 잘 안 살 텐데, 특히 기업은 더 하겠죠. 즉 이런 인텔의 출시 연기 같은 움직임이 국내 시장에, 특히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목을 매게 되는 국내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게 이렇게 고리가 연결돼 있나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상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또 재미난 썰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식 이야기도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 이슈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번 주에는 유사할 뻔했지만 그렇게 유사하지는 않은 새로운 이슈들이 상당히 등장을 해서 오랜만에 좀 이건 좀 정리하는 맛이 있다, 요런 흐름의 이야기는 새롭게 받아들이고 어디 가서 재밌게 썰로 얘기했을 때도 되게 새로운 얘기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하는 데 재미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의 대화나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도움되면 더 좋고 하는 방향으로 7월 4주차 지난주의 이야기도 잘 정리돼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